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하원의 뉴스파워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탄핵 이후 세계 정세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미국의 움직임은 어떤지 지금 우리가 국내외 상황뿐만 아니라 이런 바깥의 상황을 좀 주시해 볼 때가 됐습니다. 바로 그런 대한민국이 패싱당할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 말어라고 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은 이건 대한민국이 지금 과연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사이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이죠. 아키에 여사가 가운데 서서 이 만찬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까지 초청을 해서 같이 사진을 찍은 아주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텐데 바로 이렇게 사진 한 장을 통해서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함의는 뭔지 지금부터 계속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월 22일 시작하는데 이미 트럼프는 지난달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통치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굉장히 바쁜 시기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을 마로라고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환대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키 여사를 이렇게 불러서 환대를 하고 또 이렇게 사진을 또 내보는 게 바로 여기에 사진으로 한 장으로 하는 그런 정치가 숨어 있는 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아키 여사 편에 선물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소프트뱅크 그룹의 한국계 일본인이죠. 손정희 회장이 1,000억 달러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지금 한 144조, 143조가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바로 손정희 회장에게 조금 더 투자하라고 1,000억 달러 더 투자하라고 하자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또 더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탄핵당해서 본인의 잘못으로 탄핵당해서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 쪽에서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마로로에 찾아가서 미리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게 불과 바로 한 2, 3주 전의 일인데 그런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손정희 회장하고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하고의 만남이 성사되느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때 나오니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일본 총리라는 자리에 경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서 중요한 또 한마디를 합니다. 일본은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게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처음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끝나고 났을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조선업이라는 게 미국이 약간 쇠퇴를 보여주듯이 지금 예전과 같지 않은데 그럴 때 들어와서 배도 만들고 수리도 하고 하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머릿속에 있을 리가 없고 또 전혀 이젠 이번에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일본은 매우 중요한 국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서 봐야 됩니다. 아키에 여사의 미국 방문 또 그 아키에 여사 방문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일본하고의 관계를 중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아키에 여사의 방미를 통해서 아베 신조 전 총리하고 트럼프하고의 관계
트럼프 일기 때 미일 동맹, 미일 관계가 어떤지를 여기서 좀 살펴보도록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2019년 4월 26일에 미국 방문 첫날 백악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데 제가 도쿄 특파원할 때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로 양국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나 할 정도로 그런 좀 이례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부인이 멜라니아의 4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49번째 생일을 트럼프가 아베 신조 부부랑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1박 2일에 걸쳐서 아베가 방문을 합니다. 일정이랄 게 별것도 없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4월 26일 날 부인 아키 여사하고 함께 방문을 해서 그렇게 백악관 앞에서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날 저녁에 딱 두 부부가 4명이서 만찬을 같이 합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게 만찬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뭘 했을까요?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인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베 신조하고 둘이서 또 골프를 쳤습니다. 그러고 아베는 돌아왔습니다. 1박 2일 동안에 한 거라고는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도 했겠습니다만은 아베 신조 부부와 트럼프 부부하고 이렇게 만찬을 같이 하고 골프 치고 돌아온 게 사실 정상회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만큼 트럼프하고 아베는 긴밀한 관계를 만들었던 겁니다. 아베하고 트럼프가 어느 정도의 깊은 관계였느냐. 2017년에 트럼프가 1기 첫 취임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아베를 초청을 합니다. 그 전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혼막 골프채를 들고서 찾아가서 또 그렇게 관계를 만들었는데 첫 만남에서 골프를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골프를 18홀을 쳤습니다. 거기서 트럼프가 아베 신조 총리가 마음에 들어서 점심을 샌드위치를 먹고 9홀을 더 하자고 해서 또 토탈 모두 합쳐서 27홀의 골프를 쳤습니다. 그러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게 이미 2017년 2월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5월에는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를 해서 새로 레이와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그 개막을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의 전략은 미국의 등에 올라타고 세계로 나가는 그런 전략을 구축한 겁니다. 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세계를 나간다는 그런 전략을 구축했던 겁니다. 트럼프는 남북한 문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문제라든가 다음에 또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는 모든 문제를 아베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2019년에 5월 25일인데 트럼프가 일본을 국빈 방문했을 때 바로 치바현에 있는 그런 골프장에 가서 둘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찍어서 이건 본인의 페이스북에 SNS에 올렸던 그 사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정말 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인데 아베는 바로 트럼프가 좋아하는 골프를 치기 위해서 치바현에 있는 골프장에 18홀인데 두 홀은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도록 골프장이 많이 망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16홀을 트럼프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그쪽으로 오게 해서 바로 골프를 치고 또 이런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이건 아베 신조 총리는 2022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암살돼서 이건 하나의 역사적인 사진으로 두 사람의 브로맨스를 상징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벌써 미국의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마로라고로 아키 여사를 초청을 해서 환대를 하고 내가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베 신조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좋았다.
그리고 더 하나 또 일본에는 내가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일본하고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하나도 굉장히 상징적인데 트럼프가 레이와 시대의 국빈으로 처음 방문을 해서 바로 옆에 나루히토 일본의 일왕이 있고 다음에 또 이렇게 4명이 서서 이 사진을 찍고 왔는데 트럼프가 이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고 본인이 만족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루히토 즉위 계기로 트럼프가 국빈 방문을 해서 기자회견장에서 일본을 보물 같은 동맹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본에 대해서 미일 동맹에 대해서 자 린치핀이다. 이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의 이 허브의 그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런 축, 중심축이다. 또 이런 린치핀 그런 표현도 쓰고 코너스톤이다. 주춧돌 반석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보다 더 하나 더 나가서 보물 같은 동맹이라고 칭한 겁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지금 일본하고 또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트럼프가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까? 걸핏하면 대한민국이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대통령 선거에서도 맨날 방위비 분담금 내지 않는다 그러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사실상 협박성 섞인 얘기를 측근들에게 하고 했던 게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전히 여야가 이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서 외교 거의 올스톱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물 같은 미일 동맹이라는 얘기는 이 한일 관계가 최고조로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일본을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하고 일본하고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서 바로 일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그때 일본의 손을 아베 신조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미일 동맹이 어디까지 진화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트럼프와 일기 때하고 아베 신조 그걸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다음에 이게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가고시마의 남단에 있는 마게시마라는 하나의 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이게 보면 활주로입니다. 메이지 시대에 만들었던 이 활주로인데 이 무인도를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바로 미군의 함재기죠. 미군의 항공모함의 이착륙 훈련을 위해서 일본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일 동맹의 새로운 상징인데 이거를 160억 엔에 일본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항공모함에서 떴다 내렸다 하는 그 함재기들을 훈련하라고 이거를 준 겁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만약 미군의 이런 함재기 훈련을 위해서 서해나 남해에 있는 무인도 하나를 구입을 해서 그렇게 주겠다라고 지금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보수 정부, 우파 정부, 좌파 정부, 진보 정부는 생각도 안 할 테고 보수 정부나 우파 정부에서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걸 추진하기가 국민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보수 정부에서도 미국이 이런 걸 요구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쉽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또 반대하는 단체들이 거기에 나서하겠습니까?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라든가 그게 있는데 일본의 아베 정부 또 뒤를 이은 2020년 8월에 뒤를 이은 스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대가 있어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CNN 방송이 이런 표현을까지 썼습니다.
마게시마는 미국의 불침 항모가 될까라고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했는데 동중국해 가장자리 잡은 마게시마가 아시아에서 유사시 미 해군의 불침 항모로 사용되는 날이 올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면적도 작지 않고 이 주일 미군의 이 함재기 훈련을 하라고 이렇게까지 일본 정부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훈련을 하라고 배려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겁니다. 미국하고 일본의 지금 동맹 관계는 제가 판단을 해보면 이 동북아시아 다음에 인도태평양을 뛰어넘어서 이 전 지구 차원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 우주로까지 가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그런 계획을 들어봤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국의 화성 탐사를 최종 목표로 달의 기지를 삼아서 화성을 탐사한다라는 그런 원대한 계획인데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일본이 가장 초기부터 파트너로 참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면서 겨우 정상회담에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고 우리는 주니어 파트너로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주가 많이 탐험되고 했지만 달에 착륙한 우주인은 지금 미국인밖에는 없는데 미국의 아폴로 시대에 다시 여겨야 되는데 2027년경에는 아마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합류를 해서 일본인 우주 비행사가 달에 착륙을 하는 아마 그런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역사가 될 겁니다. 미국이 이런 기회를 미일 동맹을 위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마게시마를 제공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우주로까지 같이 가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미일 간에 새로운 조치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우주를 또한 매개로 해서 또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아마 앨런 머스크의 이런 또 우주선을 타고서 미국, 일본이 또가 협력하는 그런 상황도 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식민지를 공동으로 개척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 트럼프 시대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제안을 해서 우주군을 만든 상황입니다. 일본의 우주 탐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014년에 지구에서 약 3억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류구에 탐사선 하야부사 2를 파송을 했고 거기에 인공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 6년 만에 시료 채취에 성공을 해서 다시 귀환했던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이 하야부사 2가 3억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전체 합치면 6억 킬로미터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우주의 신비를 밝힌다라는 그런 하나 타이틀을 달고서 불과 뭐 몇 그램밖에 안 되는 이런 흙 같은 거죠. 그걸 채취해 와서 하는 또 세레모니를 했을 때 일본의 분위기는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 간의 이 원자력 협정도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에서도 원자력 협정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는 아주 제한되고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가 이건 뭐 플루토늄을 활용한다 이런 제처리에서 활용한다 이런 건 상상도 못 하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또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랄 텐데 일본은 47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원자력 대국입니다. 이게 물론 일본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일본 국내에 10톤, 해외 37톤을 보관 중인데 이게 핵무기 6,000개를 제조 가능한 플루토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8년에 사용 후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을 하고 이를 다시 핵발전에 이용하는 핵연료 주기 정책이 계속되도록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만약에 결심만 하면 하루의 아침에라는 표현은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과 아주 뭐 한 달이라든가 또 불과 몇 개월 만에 핵무장국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최소한 북한의 이런 핵위협이 계속되거나 하면 일본처럼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아서 일본과 같은 원자력 협정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가 NPT라든가 비확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워낙 관심도 없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가지고서 핵 증산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추정이죠. 한 500여 개 되는 핵무기를 10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더 가지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까지도 이런 식의 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계엄이라든가 하면서 이런 국제정치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한 듯한데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조금이라도 핵무장하는 일본처럼 원자력 협정을 개선하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열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가능성을 발로 걷어차버렸다는 게 너무도 안타깝고 정말 한심스러운 또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참 탈원전을 하느라고 전혀 원자력 문제를 등한시하고 했는데 미일은 원전 협력을 하면서 이런 Nuclear Innovation Clean Energy Future Initiative 이거를 약칭 나이스 퓨처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일체화돼서 나가는 모습이 아베 신조 정권에서 나타났는데 바로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로 규정을 해서 같이 함께 가자 이런 모습도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에 지금 이제 한국은 어떤 동맹국 리스트라든가 이런 리스트에서 한국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아마 잠시 이렇게 미뤄둘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대한민국의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례를 보면은 빨라야 5월 내년 5월쯤이야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겨우겨우 새로운 어떤 미국하고의 관계도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동안에는 아마 트럼프의 이 리스트에서 투두 리스트 해야 할 일이나 상담해야 될 리스트에서 한국은 배제돼 있을 게 이게 너무나 지금 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가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우리가 요구하기는 그건 사실 무리일 겁니다. 이렇게 미국하고 일본이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또 이 얘기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F-35 스텔스기 이 전투기 협력에서도 트럼프하고 이것도 한국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데 트럼프가 2019년 5월에 일본을 방문해서 바로 이렇게 F-35 소프트웨어 관련 기밀을 일본에 대해서만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는 있었죠. F-35를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거의 뭐 100기 가까이 사겠다. 엄청난 돈이죠.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세계 최고 수준의 후속기를 미리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한다는 그런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일장기를 놓고서 일본의 항공 기술도 상당한데 여기에 F-35 또 기술이 같이 합쳐져서 뭔가 또 한미 동맹인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이 앞서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란 나라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습게 보는데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우익을 활용하고 또 그쪽에서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분명히 잘못된 거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18년 10월 30일
징용 배상 판결 나온 거 저는 이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2019년 7월 1일부터 반도체 소재를 한국의 수출을 규제를 하는 식으로 경제 제재를 한 거는 분명히 잘못됐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만 앞세울 게 아니라 일본의 저력 또 일본이 가진 힘을 우리가 정확하게 냉철히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고 느낀 건 일본에서 2018년부터 3년 동안 도쿄 특파원을 하면서 느낀 거는 과거의 미일 동맹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일본이었고 일본의 외교 정책이었다면 그러나 지금은 미국을 뒤에서 조종해 가면서 끌고 가는 측면도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인도 태평양 정책 같은 게 아베 신조가 오래됐습니다. 2006년에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책을 쓰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인도 태평양 정책을 이렇게 끌고 나가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이걸 실제로 밝히고 발표했던 게 인도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였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받아보니까 아베 신조가 제안하고 한 게 이게 너무 타당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백악관에 어떤 게 생깁니까? 인도 태평양 정책을 담당하는 게 생기고 그리고 가장 상징적으로 2018년에 우리가 하와이의 미 태평양 사령부 이렇게 아래왔던 게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와이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뀝니다.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게 상당히 상징적이듯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또 배후 조정을 했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쿼드, 미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로 이루어진 이 쿼드에서 사실상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게 일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자, 트럼프하고 그 딜을 이은 바이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성격도 완전히 다른 두 정부입니다. 그런데 대일 정책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쓴 인도 태평양 정책을 그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다. 잘못된 판단이다. badly misjudged라는 표현을 쓰고 심각한 위법 행동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던 커트 캠벨. 이 사람이 지금 부장관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에서 가진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인도 태평양 정책 조정관이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조정관. 자, 이렇게 일본에서 만든 정책을 가져다 쓰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인도 태평양 정책에 대해서 가급적 안 들어가려고 하고 다음에 멀리 했었습니다. 그 심정적인 것은 알겠는데 이미 이거는 일본의 정책이 아니라 미국이 취한 정책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인도 태평양 정책에 합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 나온 거는 뒤늦게나마 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걱정이 조금 더 본격화되고 해야 되는데 트럼프 일기 재임 중에 한미 관계는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듯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북한이 접촉을 선호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하고 둘이만 만나려고 했는데 판문점에서 3자 회동을 할 때도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판문점에 가서 3자 회동을 같이 하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게 영 못마땅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북한하고 접촉할 때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간섭하지 못하고 있을 때 트럼프를 만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릴 저는 그럴 위험성,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트럼프가 한 번도 중시해야 한다는 그런 사인을 준 적이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를 했다가 최근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이든 행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10월에
방위비 분담 협상, 12차 분담 협상이 마치고 나서 더 어깃장을 놨죠. 9배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사인을 보냈습니다.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대해서 계속 경시하는 게 나왔고 한미 FTA는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억지를 부려서 또 한 번 우리가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해서 이렇게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50년에 6.25 김일성의 동족살해 남침, 6.25 전쟁을 그냥 남침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족살해 남침이죠. 동족을 살해하는 그런 일을 김일성이가 벌이고 했을 때 그 하나의 원인이 된 게 1950년에 한국을 미국의 안보 라인에서 제외하는 에치스 라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김일성은 옳다구나 했겠죠. 그런데 미국이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런 전략을 취했을까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를 이렇게 이 방어막을 하나 치고 있는 일본 열도가 있어서 한국이 있으면 좋은데 한국이란 나라를 버려도 일본이 태평양의 방파제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과연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보면 수미텔이라고 국정원 스캔들이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안보 전문가인데 수미테리가 1980년대 이후부터 과연 트럼프가 얼마나 몇 차례나 주한미군에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불평을 해봤을까 하니까 100차례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40대 때부터 해왔는데 과연 그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한국이 있으면 좋은데 굳이 한국에 위험한 한국에 주한미군을 둘 필요가 있을까? 일본만 잘 방어하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이란 나라가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자꾸 북한하고 중국하고 우리를 대비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어차피 그쪽으로 갈 나라 아니냐?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을 빼오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에 에치스9하고 비슷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해서 트럼프 라인이라는 걸 하나에 그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 5월까지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주미대사였고 여러 가지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밝은 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는 권위의 차이가 있고 과연 트럼프가 권한대행을 상대해 줄 것인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내년 1월 20일 취임식에 초청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주한미군의 감축 상황. 현재 28,500명이 있는데 제로가 되느냐? 28,500명이 있느냐? 이 사이에 어떠한 변수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악기의 여사를 마르라고로 또 부르고 또 이시바 총리도 만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걸 보면 1월 20일 전에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이라는 믿기 어려운 대통령이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나 후진국에서나 나오는 계엄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또 이러한 나라 또 그 결과로 인해서 한미동맹을 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나라하고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한미동맹은 결국 조금씩 쇠퇴해가는 거 아닌가? 트럼프 라인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를 다른 많은 전문가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원의 뉴스파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